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지국가의 기원 중에서 이제 복지국가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복지국가가 이제 주로 어떤 이념과 그 친화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높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이념이 왜 중요하냐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매개고리가 되는 게 사회 정책인 것이고, 그렇다면 복지국가가 어떤 사회 정책을 쓰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국가라고 해도 다 똑같은 복지국가라고 볼 수가 없고, 또 복지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지를 전혀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즉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뭔가 얼마나 강력한 사회 정책을 써서 일상적인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하느냐의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차이는 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정한 이념적인 형태에 따라서 유형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날 글씨만 보면 이제 조금 지겨우니까 그림을 하나 갖다 놨는데, 요게 이제 그 복지국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맞진 않지만 대충 사회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국가가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색이 진할수록, 또는 색이 진할수록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색이 옅을수록 복지에 관심이 없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를 쳐놨어요. 자, 여기 색이 가장 진한 게 결국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북유럽이죠. 북유럽하고 여기가 이제 중부 유럽입니다. 북유럽, 중부 유럽. 자, 유럽에서도 자, 동부 유럽이나 또는 이 남유럽,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은 색깔이 북유럽이나 아니면 중부 유럽보다는 훨씬 옅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색이 진한 데가 있는데, 이제 일본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북유럽이나 이 중부 유럽처럼 진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상당히 진한 편에 가까운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색이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주로 유럽에 몰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쨌든 선진국들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로 복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국가들이 상당한 정도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못 사는 나라일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 복지로부터 이제 배제되어 있는 이런 국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복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고 중요한 국가의 역할로 자리매김 듣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삼색기 프랑스 국기, 지금 이제 프랑스 국기죠. 이 프랑스 국기가 보이는데, 자,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복지국가와 관련된 국가들의 이념적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프랑스 대혁명이 추구하던 이념, 그 세 가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 이전에 봉건제 왕과 귀족 중심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자본주의를 매개로 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이런 집단들이 연합해서 봉건주의를 몰아냈던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회 체제, 자본주의와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등장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거를 몰아낸다. 자, 그러면 왕과 귀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뭉쳤느냐? 크게 보면 자본가라고 하는 시민 계급과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 모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소위 말하는 농민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 민중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 왕과 귀족의 전제적인 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모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 귀족들도 물론 이제 이전에 본인이 그러니까 귀족이지만 이 봉건주의를 지배하던 왕과 귀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귀족들이 일부 이제 이탈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지향하는 가치를 하나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프랑스 말이죠. 뭐 제가 프랑스 말을 아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리베르테라고 하죠. 이거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갈리테라고 읽나요? 이거 이제 평등이고, 프라터니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우애라고 하는 세 가지가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얘기했던 거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의 상징은 자유와 평등과 우애라고 하는 세 가지의 형태로 축약될 수 있지만 세 가지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이 내세웠던 거죠. 자본가들이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상공업, 무역이라든가 생산과 판매, 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익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왕과 귀족들이 너무나 심하게 우리의 그 시장에서의 행위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자유주의는 주로 자본가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요 이념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갈리테라고 하는 거는 평등인데, 요거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 재산의 소유와 관계없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뭐 다 잘 아시는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 계급들이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라터니테라고 하는 우애라고 하는 개념은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내부적인 연대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이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시민사회라고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지금의 자본가 계급이 주장했던 자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 프라테니티라고 하는 보수적인 이 이념 자체가 전부 다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어떤 국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분화되고 유럽 각국의 이 이념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 민중들이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격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 가지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국, 유럽의 국가들이 형성됐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또는 평등주의 국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나 사민주의, 그 다음에 이 우회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원은 여기 써놓는 것처럼 이제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케인즈주의는 이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념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경제 이론 또는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별도로 색을 다르게 해서 하얀색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념적 기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막스주의,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데, 막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소위 좌파, 진보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막스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평등에 해당되는 이념이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회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유라고 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 국가에서 이 세 가지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적 집단들이 형성이 됐겠죠. 자, 그러면 모든 개별 유럽의 국가들은 이 세 가지 정당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죠?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적 집단은 자유주의 정당이 되는 거고, 보수주의 정당을 추진하는 정치적 집단은 보수주의 정당이 되는 거고, 막스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중에 사회주의, 막스주의 세력, 막스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집단이 주도권을 갖는 국가가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고, 대표적으로 소련, 러시아나 예전의 동유럽 국가 또는 동독 이런 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회주의, 막스주의를 지향하지만 사회민주주의 계통이나 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를 지향하는 국가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사회주의 국가의 상당수는 막스주의와 친화성이 높지만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막스주의와 상당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90년대의 독일, 80년대의 독일, 그 다음에 90년대의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자, 이런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즉, 사민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국가는 소위 말하는 이 평등성을 강하게 추구하고, 만약에 보수주의 세력이 보수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보수적인 정권을,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막스주의는 사실은 이 지리적으로 동유럽, 러시아 쪽, 중국까지 뭐 해가지고 지리적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 유럽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이념이 장기 집권을 하기보다는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세 개의 경쟁적 이념을 하나의 국가 내에 가지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특정한 정당이 집권하면 평등을 더 신경 쓰는 정책, 사회 정책을 추구하고, 만약에 보수주의가 된다 그러면 우회와 관련된
그리고 자유주의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케인즈주의는 뭐냐면, 자, 복지국가와 관련해서는 막스주의가 복지국가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있고, 여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제 막스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쓰는 유럽의 국가들은 그 내용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다르고,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국가의 성격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나타나고, 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사회 정책에 있어서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거는 경제 정책 또는 경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케인즈주의를 각각의 이념적 성격이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경제 정책으로 채택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막스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또 뭐죠? 사회민주주의, 이런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집단이나 이념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수적 또는 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이념적 성향을 가진 집단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다르지만, 자, 막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급진적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혁명을 주도해야 되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국가가 사회개혁을 추구하고, 사회개혁을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동운동에 속해 있는 소위 말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혁명적 노동운동에 동원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복지국가는 이념과는 다른 거잖아요.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정책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혁명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본이나 시장을 통해서 형성된 이 자본가들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분을 국가가 걷어들여서 자본 축적에 방해가 되는 위험 요소들을 사회정책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자본주의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복지국가다. 그래서 막스주의 입장에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사회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복지국가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죠. 북구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집권을 해서 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복지국가 그러면 우리가 북유럽 국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북유럽 국가는 소득도 높고 삶의 질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복지국가와 이념적 친화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삼인주의하고 중부 유럽의 삼인주의 또는 영국의 신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의 삼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삼인주의도 내부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어떤 삼인주의적 이념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지국가와의 친화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삼인주의 좌파 우파,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거를 지향하지만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또 사회민주주의 내에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삼인주의 좌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까운데 삼인주의 좌파가 아닌 우파는 상당히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삼인주의 좌파건 우파건 공통점은 시장 원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 원리를 인정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맡겨두면 이 공동체의 어떤 그 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는 시장이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공동체의 전체적인 효용을 높여야 되는데 효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잘못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원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다르고 시장 실패를 인정한다라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시장 실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시장 원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시장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국가가 제한적으로 개입한다. 이게 삼인주의의 이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이 중부 유럽에서 나타난 삼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히 독일이나 영국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파 중심의 삼인주의가 집권을 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사회정책적 방향을 보이냐면 복지국가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방향이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자유주의에 가깝게 가버리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복지국가를 더 이상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 해체시키는 게 이 복지국가 개혁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삼인주의는 복지국가와 이념적 친화성이 높다라고 해서 삼인주의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강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90년대 이후의 삼인주의는 오히려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의 정책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발전시킨다, 이념적 친화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빗대서 생각하는 분들은 보수주의는 당연히 복지국가의 적대적이 아니냐. 자,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유럽의 역사를 보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복지국가에 상당히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례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 우리가 뭐 북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부 유럽에서 상당히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던 시기에 독일을 집권했던 정당은 80년대와 90년대 일부를 제외하면 항상 보수주의 정권이었습니다.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독사회연합이라고 하는 보수주의 정당이 연정을 해서 독일 사회를 여태까지 이끌어 왔는데
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보수주의 정당이 대부분을 집권했던 독일은 어떻게 복지국가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토대로 생각을 하면 좀 속된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주의,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보수주의는 상당히 내용의 차이가 있고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수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위계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위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권위로 얘기를 하면 사회 질서를 중시하고 권위를 중시하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단순한 권력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도덕적 규범에 기초한 권위를 중요시한다. 왜 그러냐면 유럽의 보수주의는 전부 다 카톨릭이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이념에 기초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 규범, 즉 종교적 가치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게 이제 잘못되면 소위 말하는 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과 가치가 유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고 다른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권위주의적인 군국주의나 파시즘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자, 유럽에서 1,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일으켰던 나라들은 전부 다 보수주의적인 정권에 기초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즉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 나라들일수록 권위주의적인 군국주의나 파시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요거는 일단 뭐 이건 이제 예외 사항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 도덕적 규범에 기초한 공동체를 꿈꾸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된다. 질서 유지 수단으로서 국가가 당연히 다양한 공동체 내의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단 그 사회정책은 동일한 도덕적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부적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 우리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 왜? 국가는 뭐죠? 권위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삼인주의적인 복지국가와 보수주의적인 복지국가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보수주의는 도덕적 규범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가 너를 도와주지만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다. 도덕적이지 않은 개인은 국가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무언가 네 개인에게 닥친 사회적 개인적 위험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정당한 걸로, 도덕적인 걸로 생각해서 국가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남이 도와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대충 기대어 살려고 하는 건 도덕적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도와주는 복지국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는 자유주의와의 친화성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주의가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국가를 공동체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는 개인이 최소한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못지않게 국가의 사회정책을 통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자, 이거를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워낙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일종의 기득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따뜻한 보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럽의 보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있죠. 개신교. 자, 그러면 개신교라고 하는 거에 모여서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같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를 보는 공간 안에는 뭐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내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면 교회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잘.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개신교나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 논리가 도덕적 규범으로 이제 변화돼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해하는 게 신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한다. 그게 복지국가와 굉장히 이념적 친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복지국가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유럽의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도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와 친화성이 높고 보수주의도 복지국가와 친화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인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사회적, 반집단적이 되는 거고 국가는 결국 구조와 집단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 이외의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극단적 개인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이런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정부주의, 정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국가적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국가라고 하는 이념으로, 즉 자유주의 이념의 반국가주의는 뭐냐? 최소국가를 지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간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고 이 최소국가는 뭐 하느냐?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만 우리 개인을 대신해서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최소국가다. 자, 그래서 개인 간 분쟁 조정은 국가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정치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극단적 자유주의 또는 가장 자유주의의 이념형적인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해요. 평등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면 개인 간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느냐? 오히려 위계적이고 무언가 서열화된 형태가 더 인간사회에 적합하다. 자, 그리고 개인주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 정책을 선호를 합니다. 자율적인 개인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로서 경제 행위를 하면 그게 시장이 되는 거고 시장이 훨씬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개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자유주의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적대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막스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복지국가와 같은 형태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일부 조정하는 형태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적대적이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만이 존재하지 국가는
개인의 문제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적대적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복지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인들이 처하는 개인적, 사회적, 집단적 문제의 개입, 사회정책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주의 두 가지 이념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개별 국가로 봤을 때 자,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대부분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국가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중부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 정권이 집권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일부 부분적으로는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한 경우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와 사민주의가 전부 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유럽에서 발전해 올 수 있었고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영역, 국가의 역할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국가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별 국가 내에 자유평등 우애라고 하는 세 가지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집단들이 보수당, 삼인당, 자유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자유당은 어디 갔느냐? 이 유럽 대륙의 정치적인 역사의 과정을 보면 자유주의 정당이 주도권을 가졌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나라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수당과 삼인당이 주된 정당이 되고 자유당은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자유주의 정당, 자유주의 이념과 막스주의, 사회주의는 둘 다 이제 소위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 복지국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이제 제껴놓기로 하고 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나온 이념인데 봉산주의, 사회주의와 이념적 친화성이 높은데 우리가 그거를 별도로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결별을 하고 즉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목적을 사실상 사회민주는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 체계의 건설이라고 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았다. 그럴 때 등장한 게 케인즈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케인즈주의를 경제정책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시장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거냐? 역시 케인즈주의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복지국가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추구하고 그러면 그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케인즈주의 정책을 가지고 만들어 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유주의 경제학은 국가의 개입에 의미가 없다. 시장에 국가는 개입하면 안 된다.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케인즈주의는 시장의 절대성을 부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절대적이지 않다. 시장이 항상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제가 따옴표 인용한 거. 그러니까 케인즈가 본 관점은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 그런데 시장이 그 균형을 맞추기까지는 장기안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자, 그러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조정해서 어떤 완벽한 균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사람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시장이 균형의 방향으로 가서 균형을 향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단순하고 단기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국가가 정책을 하니까 경제적인 성장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삶의 질,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증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게 결과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보수주의 정당이건 사민주의 정당이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건 이제 북유럽의 사민주의를 포함해서 케인즈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복지국가에서 케인즈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케인즈주의는 수요관리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관리한다. 자, 공급은 생산물을 만드는 기업들이 하는 거고, 수요는 뭐죠? 소비자들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년대 이후 석유 파동 이후 신자유주의가 출현하기까지의 주도적인 경제 이론이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고 실시해 왔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는 보수주의건 사회민주주의건 케인즈주의의 국가 개입에 의한 거시경제 정책론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1930년대 경제 불황기, 시장 실패가 나타났던 경제 불황기에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실시했던 뉴딜, 그리고 1차 대전 패망 이후 등장한 히틀러가 실시했던 독일의 경제 정책이 케인즈주의의 기초에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합의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국가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결국 보수주의와 사민주의 두 개 다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의 경제적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토대로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케인즈주의가 신자유주의의 출현까지 주도적이었다. 그럼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자유주의 이론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주의 정당하고 사민주의 정당이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70년대 중반까지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개입주의 거시경제 정책 이론에 기초해서 경제를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토대가 됐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보수주의 정당과 사민주의 정당이 공히 케인즈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부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특히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게 사민주의 우파였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이후에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케인즈주의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론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그게 이제 2010년대까지입니다. 2010년대가 되면 다시 최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 또는 ILO나 아니면 OECD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소득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소비자. 즉 수요의 관점에서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 결국 케인즈주의가 부분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인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성공적이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가 정책으로 이걸 채택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추진할 때는 자, 어떤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바라보느냐,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몇 가지의 단순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추진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주 제일 간단한 거는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 보수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회정책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거를 이 복지국가와 연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